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알겠지만요, 임대차는요, 그림 노트 몇 페이지죠? 178페이지요. 보세요. 자, 임대차를 보시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채권법이잖아요. 그럼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원래 임의규정이죠. 그게 임의규정인데요. 채권법은 임대차는요, 임차인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이 임차인을 우리는 소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수와 소수는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다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지금요, 국민의힘이죠. 윤석열 정권이 잡고 있죠. 이것을 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을 뭐라 한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많아도 그걸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가 강행 규정은 원래는 쌍면적 강행 규정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편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약속을 했어. 약정을 해서 그건 무효. 법의 규정보다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약속을 했어. 그러면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죠? 우리는 몇 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죠. 몇 기 연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2기죠. 2기. 그런데 1기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 달만, 한 3기를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유효가 돼. 왜요? 임차인은 3달 동안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다 임대차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임대차 중에서요, 뭐가 되냐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 이걸 이제 암기해야 돼. 우리가 원래 채권법이 임의 규정이니까 뭐가 임의 규정이냐 암기할 필요가 없어. 다 임의 규정이니까. 그런데요, 이 임대차에서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 이것을 암기할 필요가 없어. 뭐만 암기하면 돼? 임의 규정만 암기하면 돼. 그럼 임의 규정은 뭐냐? 우리가요, 법의 규정보다 두 사람 간의 약속이 임차인한테 유리해도 유효고 불리해도 유효인 것, 이게 중요해.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효력이 있는 것, 이것을 임의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뭐냐? 대표적인 게 비용상환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 비용상환청구권, 이때 비용은요, 필요비상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알겠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규정? 임의규정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비용상환청구권하고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시 임대인의 동의, 이 두 가지는 임의규정이다. 물론 차임지급은 원칙적으로 후급이 원칙인데 당사자의 합의로 선불로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임의규정이고요. 우리가 임대차 등기를 청구할 때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어. 반대 약정.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규정이죠. 그런데 이것은 잘 나오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란 말, 필요비란 말, 유익비란 말은 그것은 임의규정이고, 임의규정은 말할 수 있다. 포기해도 유효이다. 임의규정, 비용을 포기한단 말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래도 뭐가 된다? 유효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냐면요, 우리가 참고라고 돼 있죠. 이러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됐죠? 그리고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그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요, 이것을 뭐 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초과할 수도 있다. 그러면 환매에서 과실하고 이자는 뭐 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 그럼 다른 약정이 있으면 상계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무권대리는요, 아무 말이 없으면 대리행위 시에 소급해. 다른 말로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대리행위 시의 말은 계약 시. 계약 시에 소급한다 이 말이죠. 아무 말이 없을 때, 언제나가 아니고 아무 말이 없을 때.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어. 반대 약정이 없어. 그럼 반대 약정이 있으면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보통 경우는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이 많으니까 등기 좀 해줄래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임대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계약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규약에 다른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전유부분 301호죠. 아파트 301호. 301호고 대지사용권. 이건 분리처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약정이 있으면 분리처분할 수도 있다. 아무 말이 없으면 분리처분 못한다.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해. 그러니까 계약금은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 말이 없을 때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매매계약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계약금은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중동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계약금을 중동으로 봐버리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줬다고 해서 언제나 해약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비용상환청구권 봐봐. 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비용은 지상권자가 있고요. 여러분 지상권의 경우는요, 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지상권은 임대차, 전세권하고 똑같잖아요. 전세권하고 똑같이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고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 다음에 다른 거 볼 필요 없고요. 여기 임차인. 임차인은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다 청구해.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 그런데 전세권은요, 필요비를 청구를 못해. 그럼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청구를 못한단 말은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세권 설정자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는요, 임대차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해.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한단 말이 무슨 말이다? 여기는요, 필요비를 청구하죠? 그럼 여기는 뭐냐?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임대인이 필요비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럼 임대인이 필요비를 부담한다 하면은 임대인은 적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적극적. 여기는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이다. 필요비를 부담하지 않으니까. 근데 임대차는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를 해. 그러면 여기서는 임대인은 필요비를 임대인이 부담을 해. 그 말의 뜻은 임대인은 적극적 인용 의무,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해. 필요비를 부담한다. 이 말은 적극적으로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자, 지금 됐나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 이제 필요비하고 유익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에서 이게 중요해. 지금 잘 봐봐. 여기 임대차는 뭐라고 그랬죠? 임대차는요,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지출 즉시.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이게 뭐하고 다르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선의의 점유자 봐봐. 선의의 점유자는요, 선의하고 악의 점유자. 점유자는 비용을 청구하는데 이때 비용은요, 악의 점유자 비용을 청구하잖아요.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선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도 청구를 해. 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고 이건 청구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선의고 악이고 떠나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 필요비하고 유익비는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 비용을 청구할 때 점유자는 필요비, 악의 점유자는 필요비를 해서 바로 청구를 못해요. 먼저 비용을 지출을 해. 비용을 지출하고 반환 청구,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을 때 그 다음에 비용을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점유자의 경우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해서 바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복자가, 소유자가 그건 내 물건이니까 돌려줘. 이렇게 반환 청구를 하죠. 반환 청구를 했을 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필요비는요, 우리가 임차인은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해. 지출 즉시 청구하는데요. 여기 점유권에서 비용은요, 지출했다고 해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비용을 청구해요? 목적물을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비용을 청구해. 이게 큰 차이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 뭐가 나오냐? 이 악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를 지출 즉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지출 즉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을 지출했어. 그런데 반환의 청구를 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가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 이 말이죠. 반환 청구를 하면 그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뭐를 보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법정갱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한꺼번에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처음 강의를 듣는 사람이 이 법정갱신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임대차가 법정갱신한 말은 우리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사람 간에 합의로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간을 연장한다 이 말이죠. 2년의 기간이 끝났는데 다시 또 2년을 또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합의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법정갱신이라는 것은 합의가 없어도 갱신된 것으로 봐버리는 거죠. 언제요? 민법의 임대차는요, 임대차가 끝났어. 그런데 임차인이 계속 사용을 계속해. 그 다음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잖아. 그러면요, 갱신이 된 것으로 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봐. 예전에는요, 내가 전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전속기간은 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1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차임은 1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요, 똑같이 전과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여전히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다시 연장된 것으로 봐. 그런데 기간은 3년이었잖아요.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걸 봐. 옛날에 3년이었는데 또 3년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간은 정하지 않은 걸로 봐. 그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동산의 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그래. 나가라고 하면 3개월, 6개월 있다 끝나고요. 임차인이 나간다고 그래. 그러면 1개월 있다 끝나는 거예요. 동사는 누가든지 간에 5일이고. 생각해봐요.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임차인은 나갈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6개월을 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나간단 말이 무슨 말이죠? 자기는 지금 누울 자리를 마련했어 안 했어? 했으니까 나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개월 있다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6개월, 1개월, 5일. 그래서 부동산은 임대인이 해지 통과한다 6개월, 임차인이 통과한다 1개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임대인이 통고를 했단 말은 누가 통고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경우 이 말이에요. 받은 경우 임차인이 통고를 받으면 6개월. 여기는 누가 통고를 받았다?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이 통고를 받으면 1개월이에요. 임차인이 통고했으니까 임대인이 통고를 받았죠. 임대인이 통고했으니까 임차인이 통고를 받았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통고를 받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임차인이 통고를 받았단 말은 누가 통고를 했다? 임대인이 통고를 했다. 몇 개월?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1개월, 5일 6개월, 1개월, 5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개월, 2개월 이건 민법의 임대차예요. 이거는 전세권은요 건물 전세, 건물 전세고 이건 토지는 절대 안 돼. 토지는 갱신이란 말이 없어요. 토지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해. 그런데 건물만 갱신이란 말이 있어. 토지는 없어요. 건물에만 있어요. 여기가 설정자가요 몇 개월에서 몇 개월?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어야 돼.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그러면 전과 동일한 조건이 갱신이 돼. 그런데 여기는 뭐 없이, 중요한 것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대항을 해. 등기 없이 대항을 해. 등기 없이 이 말이 중요해. 법정이니까. 그럼 건물전세권은 법정갱신이죠. 그럼 법정갱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등기 없이 이렇게 등기 없이 여기서 중요하다. 이게만 중요하다고. 전속기간은요 정함이 없으니까 각 당사자 누구든지 언제든지 해지를 해. 그럼 6개월 있다가 끝나. 3개월 아니야. 3개월 아니라고. 알겠죠? 계속 시험에 다른 시험에는 3개월로 나와. 3개월이 아니고 몇 개월이라고? 6개월이라고. 왜 6개월인가 하는 것은 여기는 또 토지는 안 된다고 그랬어. 건물에만 법정갱신이에요. 왜 그러는가? 여기 봐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가 있어. 그럼 주택임대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 우리 민법 임대차가 아니고 주택임대차. 주택은요 임대인이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옛날에 1개월인데 1개월 그러면 안 돼. 1개월 그러면 안 된다고. 알겠죠? 2개월이라고. 임차인은 2개월. 1개월 그러면 안 돼. 법이 바뀌었어. 2개월로. 알겠죠? 아무 말이 없으면 끝나기 6개월에서 2개월, 임차인은 2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으면 다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이 돼. 존속기간 몇 년이다? 2년으로 봐. 아까 우리 민법은요. 민법하고 건물전세권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죠. 그러니까 민법의 경우는 부동산의 임대인이 나가라. 그러면 6개월, 임차인이 나가겠다. 그러면 1개월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봐. 그럼 여기는 임대인은 안 돼.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임차인만. 여기서 누구는 안 된다? 임대인은 안 돼. 임대인은 안 돼. 알겠죠?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하고 몇 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3개월 있다가. 그러면 임차인은 또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몇 해 안에서 1해 한 해. 1해 한해서 몇 년이다? 2년간. 그래서 언제든지 또 해지 통지해. 그럼 3개월 이렇게 똑같아 이것은 또. 그러니까 갱신이 되고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2년이라 해서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 있어. 3개월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그런데 상가는 봐봐. 상가는 비슷한데요. 상가는 약간 달라. 여러분 상가는 뭐라고 했죠? 여기 보면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1개월. 여기 2개월 아니에요? 1개월. 그런데 여기는요. 임차인은 주택은 2개월의 말이 있죠. 2개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상가는 임차인은 아무것도 없어. 임차인은 아무것도 없어. 법정갱신은 아무것도 없어. 단지 임차인은 6개월에서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이고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어. 여기는요. 주택은 임대는 6개월에서 1개월,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갱신되죠. 그런데 상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만약에 상가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고 임대인도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일단은요. 임차인이 아무 말도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고 기간이 끝나죠. 상가는. 그러면 내가 아무 말 안 했고 주인도 아무 말 안 했죠. 그럼 학생들이 자꾸 가서 물어봐. 학교 간 사람들. 법정이 갱신되지 않았냐고. 상가에서는 임차인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임차인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기간은 끝나는 거예요. 갱신이 안 되는 거라고.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보증금 내줘야 되는 거예요. 상가, 주택은 2개월 전까지 무슨 말을 해야 돼? 안 하면은 2년으로 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상가는 임차인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요.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6개월에서 그래서 갱신도 요구하지 않고 기간이 아무 말 없이 기간이 끝나죠? 그럼 일단은 없는 걸로 본 거예요. 알겠죠? 기간이 만료된 걸로 봐. 그런데 임차인이 끝났는데도 계속 살고 있다. 그러면요, 다시 물론 그때는 이제 갱신으로 보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정과도로까지 갱신이고요. 존속기간 몇 년이다? 1년이고. 임차인은 뭐든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 몇 개월? 3개월. 내가 왜 이걸 3개월이냐? 여기 봐봐. 아까 우리 전세권에서는요, 뭐라 그랬죠? 6개월이죠? 전세권 6개월인데 3개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왜 그러느냐? 주택임대차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개월로 본다? 나가면 3개월이죠? 여기를 3개월로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주택임대차와 상가 건물 임대차는 몇 개월이다? 3개월. 알겠죠? 3개월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월로 본다 이렇게요. 이때요 언제든지 누구만요? 임차인만. 임대인은 있어 없어? 임대인은 없다 이 말이에요. 임대는 없어. 알겠죠? 임차인만 해지 통보를 해. 임차인만. 임대는 안 돼. 몇 개월? 3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임대차의 효력이라고 나왔죠? 그럼 임대차는 봐봐요. 임대차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놓고 한번 보죠. 임대차는 여러분 어떻게 되냐? 자, 봐. 여기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임대차는 임대인의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임차인의 권리가 있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해봐. 뭐가 중요해요? 임대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해요? 의무가 중요해요? 이걸 알아야죠. 알겠죠? 여러분 임대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죠? 임차이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중요하고 임대인은 의무가 중요한 거예요.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고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우리 임대차니까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봐봐. 비용 상환 청구가 있다.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한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을 상환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죠. 그런데 어떤 책들 보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해놓고 임대인의 비용 상환 의무 똑같은 것을 막 같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권리 의무로 막 다 섞어서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우리 공시자 책 보면 10권 중에서 8권이 그래요. 여러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이고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의무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권리가 중요하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책을 써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남의 책을 뺏기다 보니까 무조건 막 책을 써놨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뭐가 중요하다? 임차인의 뭐가 중요해?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험도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 임차인의 권리에서 나오고 임대인의 의무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걸 항상 보면서 생각을 해야 돼.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 가장 쉬운 민법을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차임 청구권, 차임을 청구하는 건 잘 봐요. 봐봐. 동산하고 대지하고 건물. 여러분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건물은 어디 위에 서 있어? 임야 위에 있어요? 과수원 위에 있어요? 대지 위에 있어요? 대지 위에죠. 대지 위에 건물이죠. 건물을 월세를 생각을 해. 그래서 매월말이야. 매월말. 말이죠. 그럼 호급이 원칙이죠. 말이란 말은 호급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원칙인데 이걸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우리 앞에서 한번 봤어. 임의 규정이다고. 그래서 선불로 줄 수 있죠. 봐봐요. 여러분 숙박시설에 들어가면 들어갈 때 돈 내요? 나갈 때 돈 내요? 들어갈 때 안 들어간 척 하지 말고 숙박시설 들어갈 때 내, 나올 때 내. 들어갈 때 내죠? 들어갈 때 내잖아요. 왜요? 여기는 분명히 말이라고 됐잖아. 말이야 마야 들어갈 때가 아니고 언제? 나올 때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나올 때 내는데 숙박시설 가면요 들어갈 때 돈 내려가죠? 대답하라니까. 네. 들어갈 때 돈 내려가죠?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은 임의규정이니까. 임의규정이니까. 무슨 말이겠죠? 알겠죠? 여기서 착한 척해도 필요 없어. 자요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요 대지 말고 대지 위의 토지가 뭐죠? 임야 또는요 전 또는요 답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건 대지가 아니잖아요. 과수원. 우리 지목 보면 28개, 29개, 8개 몇 개야? 지목 몇 개요? 뭐 있어. 아무튼요, 이 지목 있죠? 대지 빼고 나머지는 매 연말이야.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어요?
과수원 그래서 한다. 과수원. 우리 시험에 과수원을 한다. 과수원은 대지가 아니죠. 그러면 월세를 언제 내야 돼? 매월에 내야 돼? 매년에 내야 돼? 매년 말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 매월말로 나왔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험을 보면은 골치 아프죠. 읽을 때 잘 읽어야 되겠죠? 매월이지 매년이니 매월이 아니라 매월이 되려면 동산이나 건물인데 건물은 어디 위에 서 있다? 대지 위에. 그렇게 연상을 해야 돼. 그것만 매월이고 나머지는 언제다? 매년이다. 이 말이 매년. 알겠죠? 년을 너무 강조하면 큰일 날 거겠죠? 자, 우리는요 임차인한테 유리해야 돼? 불리해야 돼? 유리해야 돼. 그럼 봐봐. 차임 증액이 유리해요? 차임 감액이 유리해요? 감액이가 유리하죠. 감액이 포항의 감액이. 알겠죠? 감액이 유리한데 감액을 금지해버려. 그럼 유리해 불리해? 아니 감액이 유리하다며 깎아주는 게 그건 감액을 금지해버려. 안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럼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증액은 불리하죠. 증액을 금지해. 더 이상 증액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리하죠. 증액을 금지했단 말은 깎아줄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감액을 금지하면 올릴 수는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액은 나쁜 것인데 증액을 금지는 좋은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감액은 좋은 것인데 감액을 금지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누구한테 불리하니까? 임차인한테 불리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임 증액을 않겠다고 그랬어. 왜? 너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코로나가 사태가 장기간 되니까. 그래서 내가 10년간 안 할 테니까 우리 사무실에 들어와라. 근데 코로나가 3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근데 10년을 계약했는데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데는 100만 원 받는데 나는 20만 원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사정이 지금 변경이 됐죠? 그랬을 때는 아무리 증액을 금지해도 증액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증감 청구죠? 차임을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죠? 청구권 앞에 증감이 있으면 이걸 뭐라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을 뭐라 한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은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가 없죠. 그럼 언제요? 의사표시. 청구 당시란 말은 의사표시죠. 일방적 의사표시. 말을 할 때부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액되거나 감액된다 이 말이에요. 청구할 때부터. 그럼 무슨 말이죠? 봐봐요. 내가요 지금 월세가 100만 원인데 내가 1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어. 언제? 2월 1일 날 10만 원 올려달라니까 임차인이 너무 많다. 그래서 소송을 붙었어. 그래서 법원에다 좀 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5월 1일 날 5만 원만 증액해라 이렇게. 나는 1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원래 100만 원이었는데 그럼 이제 105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언제부터 105만 원이 돼요? 2월 1일부터요. 5월 1일 날 5만 원으로 결정이 됐어. 나는 10만 원을 올려달라고 했는데 2월 1일 날. 그러면 언제부터 5만 원이 증액이 돼요? 언제부터? 청구 당시부터라니까. 2월 1일부터 5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한다? 나는 지금 다투고 있으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는 100만 원만 줘. 100만 원만 주다가 5월 1일 날 5만 원으로 확정이 되죠? 그럼 다시 소급해서 2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5만 원씩을 더해서 주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언제부터다? 청구 당시부터. 법원 판결 확정식 아니에요. 청구 시부터 증액되고 감액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한테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인은 수선을 해줘야지. 이게 지금 요즘 겨울의 문제죠? 겨울에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요 어제 이제 그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에 갔다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지금 척추 수술 때문에요 요양병원에 잠깐 계셔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집에를 제가 잠깐 갔다 와야 돼가지고 어제 이제 어머니 면회 갔다가 집에 이제 갔단 말이죠. 우리 가족들이 다 뭐라 하냐면 나한테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지 말라고 하냐 그랬더니 나는 가보면 꼭 뭘 하나 보일러를 틀어놓고 와버려야 된다거나 아무도 없는데 집에 알겠죠? 불을 켜놓고 온다거나 문을 열어놓고 온다거나 뭐 하나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내하고. 그래서 다 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갔죠. 갔으니까 하도 그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가면서 이제 계속 생각을 했죠. 보일러는 무조건 끈다. 만약에 물은 못 잠궈도. 형광등은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꼭 꺼야 된다 해가지고 나오면서 보일러는 꼭 끄고 나왔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근데 만약에 보일러가 내가 월세를 사고 있는데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그 수선을 누가 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봐봐요. 종구가 나갔다. 종구가 나갔다가 누가 교환해야 돼요? 임대인이 교환해야 돼? 임차인이 교환해야 돼? 종구 나갔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거 봤을 때 임차인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에 나왔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차인이요.
여기 보면 수선 의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수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인 수선이 있고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어. 그래서 소규모 있고 통상의 수선이 있고 소규모 대규모. 통상적인 수선은 뭐예요?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다. 이러면 전국 교환하는 거 별 큰 돈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언제나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임차인이요 잘못해가지고 임차인의 잘못을 해서 기둥뿌리가 하나가 뽑혔어. 그럼 어떡할 거야? 임차인의 잘못으로 기둥뿌리 하나 뽑혔다고. 그건 수리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임대인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걸 대규모라고 그래. 기둥뿌리가 뽑혔다 대규모잖아요. 지붕이 날아갔다. 알겠죠? 그건 임대인이 수선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수선을 하고 임차인에게 뭐를 청구한다? 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거예요. 비용을 청구. 그러니까요. 대규모는 무조건 누가 한다? 대규모는 우리가 지붕이 태풍에서 지붕이 날아가던 임차인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하면 집이 홀라당 탔잖아요. 그럼 이거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그건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을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임차인한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 보증금이란 말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보증금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죠? 그럼 공제하는데 언제 공제해야 돼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제해야 돼요? 전속 중에도 공제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데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하면 보증금에서 이 비용을 공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이 끝나고 나서 공제해야 돼요? 전속 중에 공제할 수 있어요? 보증금 공제는요 전속 중에도 공제할 수 있다. 전속 중이라도 종속 중이라도 공제할 수 있다. 알겠죠? 전속 중이라도. 이게 중요해. 이게 바로 뭐가 달라요? 전세권하고 달라. 전세권의 경우는 반드시요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수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도 언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그때 전세금에서 공제를 해요. 그런데 임대차 보증금은요 임대차에서는요 전속 중이라도 공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전세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전세권은 언제 한다? 전세기간이 뭐가 됐을 때? 만료했을 때. 전세기간이 만료했을 때 공제해. 만료했을 때 공제한다고요? 그런데요 임대차는요 전속 중이라도 공제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전세권하고 뭐가 차이 있다? 임대차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됐죠 지금? 자 다시요 여러분요. 대규모는 무조건 누가 한다고? 임대인이 한다고. 대규모는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한다고.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항상 우리가 시험이 나온 거 소규모에서 시험이 나오죠. 소규모는요 원칙은 임대인이에요. 그런데 합의가 있을 때 임차인이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선해야 되는지 수선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럼 알 수 있느냐 이런 게요. 수선하지 않으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수선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그럼 우리 아까 말한 보일러 얘기했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럼 보일러가 고장 났으면 이건 수선을 해야 되잖아요. 수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 보일러 고장 났을 때 수선은 누가 하는 것이 원래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이건 통상적인 게 아니죠.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제가 우리 집에 있는 거 보일러 뭐 교체한다고 했더니요 와가지고 한 2년 전인가 그때 이제 명절 때인데요. 이분이 어디 가다가 와가지고 했단 말이죠. 거의 한 5만 원 정도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임대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누가 하는데? 임대인. 그러니까 수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해. 수선하지 않으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에요. 알겠죠? 합의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정부다, 이 정도는 우리가 손쉽게 별 비용을 들이니까 임차인이가 그건 따질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내려가잖아. 하수가 내려가자면 하수가 막혔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럼 그건 원칙적으로 누가 해야 돼요? 그것은 임대인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인은 최소한 뭐를 해야 돼요? 자기가 그 목적물의 용도에 따라 사용하려면 최소한의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요, 보니까는 하수구가 막 그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뭐 김장당무에서 배추 같은 거 다 집어넣었어. 그러다 보니까 막혀서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임차인이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원칙적으로 수선을 방금 내가 누가 해야 되는데 임대인이 하고 임차인한테 비용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것을 얘기한다. 자 계세요. 여기서 이제 보면 임대인이 수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합의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3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임차인은 뭐예요? 임차인은
임차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를 해야 돼요? 목적물을 점유해서 전속기한이 끝나면 사용하다가 전속기한이 끝나면 목적물을 인도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다는 건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화재가 발생했느냐? 그것은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왜 화재가 발생했느냐? 알죠? 그건 임차인이 증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봐봐요. 만약에 내가 만약에 여기 봐봐. 여기 지금 1층하고 2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이 여기서 식당을 하다가요. 여기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그 화재가 발생했으면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돼요. 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증명해. 왜? 자기는 목적물을 똑같은 상태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원래 내가 임대했던 그 상태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가 해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층에서 화재가 2층까지 번진 거예요. 그러면 이 2층은 내가 임대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몇 층을 임대했죠? 1층을 임대했는데 2층까지 화재가 붙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화재가 붙었으면 2층을 수리해야 되잖아. 수리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건 누가 증명한다? 그건 임대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2층은 임차인이 점유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층을 임대를 했지 2층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층의 화재로 2층까지 화재가 번져서 2층까지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죠. 그러면 2층에 살고 있는 임대인이 1층의 화재로 인해서 2층까지 화재가 번져서 얼마만큼의 손해를 입었다,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몇 층만 임대했으니까? 1층만 임대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말이 손해 발생을. 누가요? 임대인이. 아시겠죠? 임대인이. 그런데 내가 임대하고 있는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증명한다? 임차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임차한 부분이 아닌 부분에 화재로 인해서 확대 손해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손해가 얼마인지는 누가 증명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대항력. 우리가 여러분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항력은 갑하고 을하고의 계약은 채권이니까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란 말이죠.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의 내용을 다른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원래 계약은 채권이니까 두 사람 간에만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간에는요, 당연히 계약의 내용대로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 간의 효력을 그건 계약의 내용대로 당연히 발생하니까 그걸 대항력이라고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이 딱 계약했으니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몰라도 두 사람 간의 계약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그걸 대항력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제3자에 대한 효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어. 무슨 규정이라고 했다?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반대 약정이 없어 뭐를 할 수 있다? 아무 말이 없어 뭐를 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좀 봐봐. 우리가 주택임대차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우리가 12월달에 강의를 배웠단 말이죠. 주택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에 뭐가 나오냐?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가 없어도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이 확정일자가 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고? 대항력이 생기고, 이 대항력하고 확정일자가 있으면 또 뭐가 생기고? 우선 변제권이 생기잖아요. 우선 변제. 이것은 등기가 없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있으면은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당연히 뭐가 생겨?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등기가 있으면. 등기가 없을 때 전입신고를 하는 거예요. 등기가 있을 때는 전입신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전세권 등기를 한다? 전세권 등기를 하고 나서 꼭 사람들 물어봐. 내가 거기다 전입신고 해야 되냐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가 돼 있으니까?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가 없을 때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그냥 이것은 일반적인 임대차를 얘기하고,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보면 토지, 우리가요, 건물은 전입신고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토지는요, 전입신고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는 반드시 대항력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 등기해야 돼요. 그런데 갑이 땅을요, 을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고 나서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임대차 등기 안 해주죠. 그럼 어떡한다? 임차인이 땅을 빌렸죠. 빌리고 나서 건물을 지어. 임차인이 3월 1일 건물을 신축을 해. 그러고 나서 이 건물에다 4월 1일 등기를 하죠. 건물에다 등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본다 이 말이죠. 임대차 등기 언제요? 4월 1일. 그래서 우리가요, 을이 갑한테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갑이 등기 안 해주죠. 안 해줘도 관계없다. 그 땅에다 건물을 짓고 뭘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건물의 등기를 무슨 등기로 봐줘? 임대차 등기로 봐준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다? 자, 한번 봐보세요.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지상 건물을 등기 언제 등기했죠? 지상 건물을 4월 1일 지상 건물을 임차인이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얼마나 한다? 대항력이. 언제부터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 말이죠. 4월 1일부터. 그러니까 토지에 있어서는 뭐만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라 하면 토지에다가 임차 토지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물에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4월 1일 날 지금 뭐가 생겼다? 대항력이 생겼죠? 이 대항력은 뭐다? 임차권 뭐라고 한다? 임차권 뭐라고 그래? 등기가 있다 이 말이죠. 똑같다 이 말이죠. 4월 1일. 그런데 봐봐. 땅 소유자가 정한테 바뀌었다. 정한테 땅 소유자가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냐? 이 사람이 신축하고 나서 등기하기 전에 3월 15일 날 땅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그런데 이 사람은 4월 1일인데 3월 15일 날 정한테 바뀌었죠. 그러면 을은 정한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면 이 건물 정의요? 건물 철거해. 그럼 철거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4월 1일 건물에다 등기했는데 그 다음에 땅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4월 15일 날. 그럼 누가 더 빨라? 을이 더 빠르죠? 병이 더 늦죠? 그럼 병이 을한테 건물 철거해. 그럼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임차인 을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 아주 중요해. 이건 왜냐면 이거 좀 이따 우리가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이게 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대항력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봐봐요. 그럼 대항력은 그럼 뭐하고 중요한가? 이것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우리는 대항력이란 말은 뭐라고 그랬죠? 지금 임대차는 누구하고 계약하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는 거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제3자, 이걸 제3자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다?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제3자 양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군데? 갑과 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그러요 1월 1일부터요 여기 10월 1일까지요 1억 원에요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집주인이요 병으로 바뀐 거예요. 5월 1일 날. 5월 1일 날 갑자기요 5월 1일 날 집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양수인은 뭐죠?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럼 임대차는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죠. 채권과 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물권이 우선하죠. 그러니까 을이요 병이 을한테 말해요. 너 나가.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된다니까. 이 사람 뭐래요? 나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필요 없어. 을은 갑하고 계약했지 병하고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하고의 계약을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어. 그럼 병이 소유자죠. 물권이죠. 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을이 병한테 너 나가? 그럼 이 사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해야죠? 대항력이 없으니까 종전 임대인한테 청구, 갑에게 청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보증금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항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할 것인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증금을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를 이제 한번 보셔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가 여기서 1월 1일부터요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보증금 100만 원이에요. 근데 5월 1일 날이요. 가서 갑자기 을하고 병하고 갑하고 병하고 매매가 됐어요. 그러면 이 양수인은 뭐죠? 양수인은 물건이죠. 물건으로서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 대항력 언제 있어요? 5월 1일 날 있죠. 5월 1일 날 등기했으니까. 5월 1일 날. 근데 이 사람은요, 봐봐요. 임차인은요, 등기돼 있죠. 언제요? 1월 1일 날. 알죠? 이 사람도 등기돼 있어. 또는 전입신고가 돼 있어. 상가이건 사업자 등록돼 있어. 이건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도 대항력이 있죠. 이 사람의 대항력 언제다? 5월 1일이죠. 이 사람의 대항력 언제다? 1월 1일이죠. 누가 더 빨라? 을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을이 더 빠른 거예요. 그냥 을은요,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을이 갑하고의 계약을 병한테도 그대로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대항한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다? 대항한다고 하는 말은 갑과 을 간의 계약 내용을요, 내용을 누구한테? 제3자 누구한테?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병한테도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월 1일이 되면 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죠? 원래는 갑이죠. 근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보증금을 누가 반환해야 돼? 병이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언제요? 10월 1일 날 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대항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입신고나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뭐가 있으면? 등기가 있으면 되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있대. 그것을 을이 알았어. 그러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알겠죠? 임대인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민법을 보면, 주택임자 보호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이것은 법에 의해서 승계, 법정 승계라고 그래요. 법정 승계니까 갑이요, 집을 팔 때, 을하고 계약인데 이 갑이 이걸 집을 병한테 팔 때 갑이 굳이 을한테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바로 팔아버리면 돼. 그러면요, 병이 등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요, 갑의 모든 책임을 병이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10월 1일 날까지 계약을 인정해 줘야 되죠. 보증금을 1억을 반환해야 되죠. 그것을 당연히 병이요, 을한테 10월 1일까지 인정해 주고 10월 1일 날 갑이 내줄 보증금을 병이 반환하는 거예요. 그걸 법정승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을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을이요, 보통의 경우는 집을 팔 때 매도인이 모르게 판 경우도 있지만 98%는 갑이 을한테 꼭 물어봐. 우리 집 팔 건데 중간에 나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이 뭐라고 한다? 나 그냥 살게요. 그러면 살면 되고, 집 팔려요? 그럼 내가 내일까지 대답해 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뭐라 한다? 그러면 집 팔리면 나 그냥 나갈게요. 그것을 이의를 제기했다고 그래. 알겠죠? 그런데 이미 등기가 완료된 상태, 항상 이걸 가지고 이제 오해를 학생들 많이 해. 등기가 이미 돼버려서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까 말했죠. 등기가 되면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뭔 걸로 봐버려? 법에서 승계 한 곳으로 봐버린다니까. 알겠죠? 그럼 우리 이제 대원 판례 보면 매매가 있은 후 상당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언제를 따지는 거죠? 소유권 이전기가 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매매 계약을 하고 나서 잔금까지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 이전기가 된 다음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법원이라든가 고등법원이라든가 모든 법원에서 항상 이걸 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 이제 임차인이 중간에 나가고 싶어서, 특히 상가 같은 경우, 알겠죠?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대. 엄청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나가고 싶단 말이죠. 알겠죠? 중간에요. 그런데 보니까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의를 제기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법에 그냥 뭐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돼. 그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는 뭐가 되어 있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딱 법에 딱 돼 있어. 그걸 법정 승계라고 해요. 당연히 승계가 되고, 그것은 굳이 을한테 그것을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법정 승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 대항력하고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대항력하고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보증금 반환 청구라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증금 반환에서 딱 하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요, 무조건 보지 말고, 아까 우리 뭐라 했죠? 전세권 언제라고 그랬죠? 전세권의 경우는 뭐를 하겠어?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금으로 충당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뭐가 돼야 돼? 만료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만료가 됐을 때 전세금에서 뭘 할 수 있다?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죠. 손해배상 같은 것을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세권은. 그런데 봐봐. 임대차는 여기요. 여기 1월 1일부터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가 전속중 5월 1일이란 말이죠. 5월 1일인데 2기를 연체했어. 2기를 두 번을 연체했다 이 말이죠. 두 번을 연체했어. 5월 1일인데 벌써 5개월밖에 안 되는데 두 번이나 연체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전속 중이죠. 전속 중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 말해서 전세권의 경우는 전속 중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 같은 거 충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알죠? 전세권은 반드시 기간이 만료돼서 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차는 전속 중일지라도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임대차는.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할 것인가 여부는 뭐다? 임대인의 뭐다? 권리다. 임대인의 권리다. 의무가 아니고. 임차인은요, 공제하라고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전속 중에는요,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속 중에는 전세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임대차 보증금은요, 전속 중에 공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만료가 되면요, 여기서 중에 기간이 딱 만료가 되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면 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지금요, 차임을요, 두 번 연체했고, 그 다음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유리창을 또 깨뜨렸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어때요? 만료가 되면은 당연히에요. 당연히 공제하네요. 당연히. 만료가 되면 당연히. 이게 다르죠? 전속중하고 만료하고 다르죠? 이걸 구별해야 된다고. 만료가 되면은 당연히 공제한다. 이 말이 중요해. 어떤 거죠?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당연히 공제해. 그러니까 지금 월세를 두 번 안 냈는데 기간이 끝났는데 이 사람이요,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요, 목적물 인도를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뭐가 된다? 명도 소송이죠. 그래서 임차인이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이 있죠. 이것도 다 공제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공제. 모든 것을 다 공제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까지 다 공제한다. 모든 손해를 공제한다. 명도 소송에 패소한 경우 소송 비용도 공제한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 또 뭐를 해야 되죠? 원상복구해야 돼. 원상복구 의무가 있단 말이죠. 원상복구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죠. 이 원상복구 의무는 임대인의 잘못,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인정이 돼. 원상복구 의무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은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끝났어. 종료가 됐어. 그래도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임대차가 기간의 만료로 종료했을 때만 원상복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돼 있다? 그냥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임대차의 종료 원인이 전속기간의 만료인지 합의로 해지인지 임차인이 임차권을 포기한 건지 따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어도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권하고 임대차가 약간 다르다는 거죠. 전세권의 경우는 전세권의 전속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만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임대차 보증금은요, 전속 중이라도 공제할 수 있다. 누가요? 임대인이. 임차인은요, 내가 왜 월세 안 줘요? 그랬더니 그럼 보증금에서 까세요. 공제하세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임차인은 권리가 없어. 공제하라고 주장하지 못해. 임대인이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임대인이 판단하고, 아무리 보증금이 많이 있어도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하죠? 그러면 임대차에서는, 민법 임대차에서는 임차권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아무리 보증금이 많이 있어도. 그래서 차임을 두 번 이상 연체한 경우는 그것은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속 중에는 공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임대인의 권리이다. 그런데 임대차가 만료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공제한다. 당연히. 언제까지? 인도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알겠죠? 인도시까지, 인도받을 때까지 모든 손해를 당연히 공제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명도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도 당연히 공제한다. 아시겠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그럼요. 기본적으로 이제 뭘 얘기하는 것이냐? 우리가요, 임대차에 있어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을 얘기한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요, 잠깐 쉬었다 뭘 볼 거냐?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 세 가지를요, 한꺼번에, 네 가지를 한꺼번에 볼 거예요. 알겠죠? 그게 진짜 이제 시험에 나온 것은 봐봐. 매수 청구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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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예요? 임차인의 뭐다? 권리잖아요. 권리. 그러니까 임차, 내가 뭐라 했죠? 임대차는 어디 부분에서 주로 나온다? 임차인의 권리 부분에서 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권리,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의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비용상환 청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이 두 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잠깐 쉬겠습니다.